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봤다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혼돈스러워합니다. 특히나 단편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 또는 지식인임을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더군요. 볼튼 어트만 정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거대한 선박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팩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가 의회에 5월 21일 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싸우기 위해 한국에 대한 동참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죠. 미국이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1대1로를 대표적인 약탈 경제정책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죠? 2014년에서 2049년까지 중국의 서부와 유럽,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를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실크로드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현재 100여 개 국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대1로가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 항만, 도로, 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준 과정에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을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 debt trap diplomacy라고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게 통상이나 안보 이익을 얻기 위해 지원을 명분으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정치적 이익, 군사적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이 워싱턴 포스트도 상당히 좌파적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마저 1대1로에 대해 파트너를 파산시키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대1로에 참여한 상당수 나라들은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요.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도 그렇고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타지스탄,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인도양의 몰디브, 몽골,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2018년 8월에는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식민주의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자, 이 1대1로는 계속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5월 21일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 이 1대1로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죠. 특히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를 그 피해 국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중국이 정치, 군사력 확대를 목적으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들 7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중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이 됐죠. 그 이후에 미국은 중국이 세계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힘의 확대는 미국의 이익, 전 세계 국가와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했다. 중국은 자유롭게 개방된 규칙에 의한 질서를 악용했다. 자유를 침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 시스템을 자국 구미에 맞게 변형하려 시도하고 있다. 세계 전체를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대1로는 부패, corruption, 환경 파괴, 공공감시 부족, 불투명한 대출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가 아까 지적해드린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또 중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양보나 응징을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다. 1대1로를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이익과 군사적 이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식민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대중 노선에 참여해달라는 것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무역과 관광 제한 조치를 가했다. 중국이 한반도 서해와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와의 국경지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제지처럼 넘나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을 깨기도 어렵고 또 한중 우호라는 것을 약화시키기도 어렵다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두 개의 큰 나라 사이에 자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수출 상대국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은 26.8%에 달하고요. 미국의 수출 비중은 12.1%에 달합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기업 사회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다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출판사에서는 중국 비판 서적을 아예 출판하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은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죠.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수시로 해왔습니다. 중국의 꿈에 함께 하겠다라고도 말을 해왔죠. 급기야 2019년 6월 27일, 지난해 6월입니다. 중국의 CCTV는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당시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과 함께 1대1로를 건설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말이죠. 1대1로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중국과 함께. 이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 관계자는 1대1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유사한 발언은 그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 또 신북방정책의 접점을 찾아 함께 해나가는데 좀 더 속도를 낼 것입니다. 함께 해 나가겠다. 속도를 내겠다. 1대1로에 함께 해나가고 속도를 내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죠. 자, 정리해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5월 21일 이런 논평도 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으로서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한국 정부가 파기한다든가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 증액 요청, 이 모든 것들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전선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요구 중 하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은 보지 않고 가고 있죠. 자, 두 번째 팩트를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이죠. 키스 크라크가 5월 20일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피하겠다. 그리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이라고 하는데요. 이 EPN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한 것입니다. EPN은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약자입니다. 중국을 배제한 일종의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이죠. 1대1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탈피한 EPN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제시한 것입니다. 크라크 차관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것이다.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다. 자유진영. 이것은 자유진영 간의 경제적인 블록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에게 중국 화웨이사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민감한 외교 정보가 화웨이를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화웨이라는 중국의 IT 기업이 백도어라는 걸 설치해서 미국이 화웨이사 IT 장비를 샀더니 정보를 중국으로 빼가더라. 이런 논란이 계속 빚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동맹국도 화웨이사 중국산 제품 쓰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참여해달라는 것이고 미국 중심의 EPN을 새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1대1로 견제하고 EPN을 구축하겠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생경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기도하는 분들도 관심을 갖기 어렵고 특히나 지식인들은 이런 파편적인 정보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대1로 견제하고 EPN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맞선 자유진영의 결속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빼버리겠다는 것이죠. 미국이 자유진영의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신뢰, 투명성, 법의 지배,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한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상원에서는요, 중국 기업의 상장을 제한하는 법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중국 기업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서는 안 된다.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미 미국은 물론 영미권에서 상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을 전략적 모호성으로 얼렁뚱땅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두 나라 모두에게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상실할 위험성이 크죠. 흔히 거론되는 대안은 우리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미국보다 중국보다 빠른 혁신을 해야 된다. 두 강대국이 손잡고 싶어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원론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같은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 대기업 총수들을 감옥에 가두기 바쁜 분위기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 그 원칙은 자유무역입니다. 호혜평등입니다. 국제협력입니다. 인권입니다. 개방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보편적 가치죠. 한국은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당연한 답이 나옵니다. 자유의 편에 서야지 자유의 적과는 함께 할 수가 없죠. 나는 당신들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의 원칙은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과 유착되고 있는 비보편적 흐름이 자유의 편에 함께 해야 한다는 보편적 흐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남북화해 협력이라는 방향성이 이러한 보편적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방어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중 간의 갈등과 충돌은 한국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만 명확한 설정을 하고 우리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을 분명히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선 기업에게 기회가 됩니다. 크리스토퍼 포워드 국무부 차관부가 이틀 전 밝힌 것처럼 EPN,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은 믿을만한 공급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언급하면서요. 한국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연연하다 보면 2017년 사드 보복 같은 악몽을 떠올리며 역시 미중 사이에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중 간의 충돌, 미중 갈등은 통일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북 통일을 할 때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 질서죠.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가장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 급현 사태가 터졌을 때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도 중국이죠. 한국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고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교 근공, 멀리 있는 나라와 가깝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은 통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힘을 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중 사회에서 눈치만 보는 방향, 심지어 친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미중 간의 갈등, 미중 충돌은 선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 기회가 온 것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과 충돌은 기독교와 반기독교 가치와의 격돌입니다. 중국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것처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중에 하나죠.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무려 200만 명 넘는 수감자들을 가두고 있는 라오가이 정치범 수용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가이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끌려가고 있죠. 심지어 긴 수염을 기른다든가 술을 거부한다든가 이것을 종교적 극단주의로 불러 수감하기도 합니다. 수감된 사람들은 고문, 강간, 살균, 그야말로 멸종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인종 청소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까지 가족들과 분리돼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자유와 억압, 기독교와 반기독교 사이의 충돌입니다. 사드 보복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가치의 충돌, 본질적인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도자는 한중 운명 공동체, 중국의 꿈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중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인권 유린 사태에는 침묵하면서 심지어 교회도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일 민족주의 망령이 교회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대한민국에 응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기독교와 반기독교 가치와의 충돌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구원하고 선교의 길을 열어내느냐 열어내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적어도 교회가 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자유가 확산되고 북진될 수 있도록 이 시세를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자유의 편에 서야지 자유를 억압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때 엉뚱한 균형자론 같은 말들이 교회에서까지 나온다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이 한반도, 한민족에게 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잠들어 있는 자, 졸고 있는 자들을 더 깨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시편 95편 10절 말씀으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왜
미중 사이 갈등, 미중 사이의 격돌을 이렇게까지 분별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통일을 위한 기회고 경제 재건을 위한 기회일 뿐 아니라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한 결정적 기회가 왔다라고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한미동맹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제를 위해서는 한중 우호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이른바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복음 통일하는 제사장 나라의 길을 알지 못하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치권이 바뀔 리가 없지요. 시민사회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마치 130여 년 전 구한말처럼 지금 한반도는 격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거친 시대, 130년 전에는 교회가 없어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추에, 세대의 추에 잠들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아니라 미혹되지 않아 하나님의 길을 알고 북한을 열기 위해 중국의 어둠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성도들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자들이 충보해야겠습니다.